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진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성장지원실 이용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성장지원실과 뉴델리 지부가 함께 마련한 행사로서 3개의 발표 세션으로 구성되며 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에서 아주 모시기 어려운 현지 연사분들을 섭외해 주셨습니다. Q&A까지 포함해서 90여 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입니다. 재무회계, 경영금융 컨설팅,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회계기업 EY 인디아 장재원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인도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및 지원 정책에 관하여 발표하게 된 인도 언스텐 영에서 한국 데스크를 총괄하고 있는 장재원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와 진출 사례 세미나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인도 스타트업 기업 및 생태계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인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인도 세법 그리고 회사법적 규정과 혜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도 스타트업 기업 및 생태계를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임에 걸맞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인도 정부가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6년 당시 442개 스타트업과 비교하면 2023년 5월 현재 9만 9천여 개 스타트업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등 무려 225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인도의 수도 델리 및 수도권 지역,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벵갈루루, 그리고 금융도시인 뭄바이에 많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만 인도 내 모든 주, 그리고 연방 직갈지에 걸쳐 전국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10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켰으며 이 중 23개가 2022년에 등장했듯이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활동하는 분야로는 IT 분야,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 교육 분야, 농업 분야 등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 걸쳐 매우 다양합니다. 인도가 단기간에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 데에는 인도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깨닫고 이에 대한 파트너십 그리고 투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의 예를 들어 보시면 페이스북은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 촉진 기구인 스타트업 인디아와 협력하여 상위 5개 스타트업에 각각 5만 달러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10,000 Women 프로그램은 전 세계 여성 기업가에게 비즈니스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자본 유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인도 마이크로소프트 벤처스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최근 16개의 스타트업을 선택,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축산부는 스타트업 인디아와 협력하여 5개 부분 최고의 스타트업에 100만 루피를 수여하기 위한 그랜드 챌린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중소기업개발은행은 성장을 위해 자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계획에 착수함으로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인도 정부 지원 정책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법제화되어 있는지 세법상의 규정 및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정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시행령을 통해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스타트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주식회사로 설립되거나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 파트너십으로 등록된 경우 설립 등록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법인 설립 등록 이후 어떠한 회계연도에도 매출액이 100크로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법인이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혁신, 개발 또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고용 또는 부의 창출 잠재력이 높은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가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기존 사업의 분할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형성된 법인은 스타트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은 설립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크로를 초과하는 경우 스타트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 스타트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인도 상공부사나 산업 및 무역진흥국에서 규정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포털을 통해 법인 설립 등록 증명서 사본과 함께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혁신, 개발 또는 개선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또는 고용 또는 부의 창출 측면에서 비즈니스의 성격에 대하여 작성을 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후 법인을 적격 스타트업으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함께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우선 직접세법 제80 IAC조에 따른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첫 10년 동안 중 연속 3개년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됩니다. 자격 요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적격 스타트업이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 또는 유한책임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내에 설립된 회사로서 연간 매출액이 어느 회계 연도에도 100크로 루피를 초과하지 않으며 적격 사업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적격 사업이란 적격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업무인데 제품 또는 프로세스, 서비스의 혁신, 개발 또는 개선, 고용 또는 부의 창출 잠재력이 높은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합니다. 기타 주요 조건으로서 스타트업이 아래 형태로 형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사업을 분할하거나 구조조정한 경우, 또는 이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기계 또는 공장을 새로운 사업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스타트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 20%의 중고 기계류가 허용되며, 또한 인도에서 감가상각하지 않은 수입 기계류는 중고 기계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 직접세법 제56조 2항에 따라 적격 스타트업의 공정시장 가치 이상의 투자에 대해 부과되는 엔젤 세금이 면제됩니다. 인도 국내 기업은 순자산 가치 방법 또는 상업은행이 할인된 현금 흐름 방법에 따라 계산한 공정시장 가치로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공정시장 가치를 초과하여 인도 거주자로부터 회사가 받은 금액은 회사의 엔젤 텍스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인도 상공부 투자촉진국에 필수 신고서를 제출한 특정 조건에 따른 적격 스타트업은 이 엔젤 텍스가 면제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적격 스타트업이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도 상공부 투자촉진국에서 창업으로 인정한 스타트업 법인입니다. 기타 다른 주요 요건으로는 주식 발행의 납입 자본금 및 주식 프리미엄의 총액이 25크로 루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 및 건물 등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도 직접세법 제79조에 따른 2월 손실공제 혜택입니다. 인도 세법상 손실연도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손실상계연도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 초기 7년 동안 손실 2월 및 상계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한 연도와 상계연도에 해당 회사의 지분이 49% 이상 변경된 경우 범위에 대한 손실 상계 또는 2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즉, 손실 연도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상계 연도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스타트업은 이러한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적용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인도 직접세법 제80 IAC조에 정의된 스타트업 기업이고 이러한 혜택은 초기 7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어세율 적용 혜택입니다. 모든 인도 국내 기업의 경우 2020-21 과세평가 연도 이후 신규 또는 국내 기업의 총소득에 대해 22%의 할인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인도 국내 제조회사의 경우 2020-21 과세평가 연도에 대해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설립되어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생산을 개시하는 신규 국내 제조회사에 대하여 총소득의 15%의 할인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15%의 양호세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첫 법인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규정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하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법인 설립, 그리고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제조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 물품 또는 물건의 제조, 생산 및 관련 연구 또는 유통 사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양어세율 22%에는 별도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할인세율 적용 옵션은 각 조항에 명시된 특정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최저한세 관련 조항은 위의 옵션을 행사하는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어세율을 적용받겠다는 옵션은 법인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행사되어야 하며 한 번 행사된 옵션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할인된 세율은 특별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직원 급여 공제 혜택입니다. 고용된 신입사원에 대해 3년 동안 추가된 임금의 30%를 공제받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법인은 기존 사업의 분할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형성되어서는 안 되고, 법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하거나 사업 개편의 결과로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직원 고용을 통해 전년도 마지막 날과 비교하여 인원이 충원되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추가 임금은 월 2만 5천 루피 미만이어야 하며 정부로부터 고용연금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하고 연금 기금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신생 스타트업이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전 연도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 설립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업 비용은 법인 설립일 이후에 공제할 수 있으며 사업 소득은 법인 설립일 이후에 과세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 시작은 세금 관점에서 두 가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고, 사업 개시일과 법인 설립일을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수입과 지출의 과세, 공제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납세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여 특정 금융거래의 세부 사항을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규칙에 명시된 성격 및 가치에 관한 모든 거래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관련될 수 있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사채를 취득하기 위해 회계연도에 10렉 루피 이상 수령한 경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회계연도에 10렉 루피 이상 수령한 경우, 어떠한 성격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2렉 루피를 초과하는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인은 세무감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금융거래 명세서는 해당 거래가 등록된 회계연도 직후인 5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회사법 규정 및 혜택을 보시겠습니다. 인도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인도 회사법상 규정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회사에 대한 의무와는 달리 스타트업에 대하여 예외 및 유예하고 있는 규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 파트너십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주요 고려사항을 간단히만 살펴보시면 회사명을 결정해야 하고 최소 2명의 주주 및 2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등록사무소는 임대계약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정관 등은 회사의 성격에 맞게 작성, 구비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의 일환으로 이사 등록번호, 세무등록번호 등 다양한 등록 절차가 수반되게 됩니다. 법인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면 인도 회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인 설립 후 인도 회사는 설립 후 30일 이내에 첫 번째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인도 회사의 은행 계좌가 개설되면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본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체한 후 인도 중앙은행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등의 여러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인도 회사 운영 시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 이사회 개최, 재무제표 감사 및 이사회 보고서 확정, 연례 주주총회 개최, 연간 공시 및 신고 등의 여러 연간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셨던 바와 같이 인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만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예외 및 유예 규정을 보시겠습니다. 연간 법인세 신고서는 이사 서명해도 되고 현금 흐름표 제출도 면제됩니다. 직원 스톡 옵션과 관련하여서는 회사 발기인 또는 발기인단에 속한 직원 또는 자신 또는 친척 또는 법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에게 직원 스탁 옵션 발행이 가능하며 이는 설립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가능합니다. 예치금과 관련하여서는 스타트업이 전환사채를 통해 단일 송금으로 받은 25억 루피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과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신용등급 및 예금을 위한 기업등록청 신고서 제출 등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스타트업에 적용되지 않는 유예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주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예치금에 관한 규정은 설립일로부터 10년 동안 스타트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설립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납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적 자산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각 이사회 사이에 최소 90일의 간격을 두고 각 반기에 적어도 한 번의 이사회를 개최하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주식회사보다는 다소 완화된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도 정부가 스타트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도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인디아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통해 많은 우리 스타트업이 인도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밸런스 히어로 이철원 대표님께서 인도 지역 스타트업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밸런스 히어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도 소외층과 중산층을 위한 핀테크 플랫폼 트루밸런스를 운영하며 선불제 통신료 앱 운영과 공과금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얘기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제가 지금 인도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요. 네, 저는, 인도에서 트루발란스라는 핀텍 파이낸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밸런스 히어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철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장재원 파트너님이 인도에 대한 기본적인 스타트업 생태계하고 법적인, 세무적인 환경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인도에서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일단 인도 현지의 좀 더 구체적인 금융과 핀텍 관련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제가 뭐 성공 사례라고 말씀을 사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직 저희가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어떤 식으로 현재까지 비즈니스를 해왔는지, 저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인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잘 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네, 일단 저희 회사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인도가, 우리 장지원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도는 14억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고요.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고. 근데 그 중에서 한 10억 명 정도, 저희는 이제 이걸 인도 중산층, 인디아 미들 클래스 또는 넥스트 밀리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10억을 차지하는 인도의 대부분의 중산층들의 사람들은 금융 관점에서 언더서브드, 언더 크레딧 돼 있는 유저, 기존의 레거시 금융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저들이기 때문에 이 14억 중에서 10억의 인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미션을 갖고 회사와 서비스가 만들어졌고요. 모두를 위한 금융이라는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그거를 대표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인도 중산층의 특히 이제 금융에서도 핵심인 개인 대출 시장에서 저희만의 성공 공식으로 지난 한 3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고요. 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액 중산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네오뱅크 또는 파이낸셜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인도의 금융 핀텍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인도의 한 10억의 인도 중산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0억이 어떤 인구냐라고 하는 걸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BCG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가구 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1억 4천만 가구 수인데, 1억 4천만 가구 수라고 하면 곱하기 5 정도를 하시면 돼요. 그럼 한 7억 정도의 인구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넥스트 빌리언이라고 여기 해서 2,300불에서 7,70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800만 원, 850만 원 정도의 연소득, 연 가구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제 어스파이어라고 해서 6,100만 가구니까 한 3억 정도의 인구가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스트러글러라고 불러서 5,500만 가구, 한 1억 5,500 정도의 스트러글러가 이제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규정하는 인도 미드클래스는 넥스트 빌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상위와 약간의 하위를 포괄하는 그런 유저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나이스 같은 인도에도 정보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레딧 뷰로라고 부르는 4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제 똑같은 데이터 유저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신용 그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여기 씩파일러라고 씬파일러로 써 있는 한 2억 5천만 정도 되는 인구가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파일러가 2억 3천인데 뭐 저희가 이제 노동 인구를 한 5억 5천 정도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2억 5천 정도만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12억이 넘는 거의 12억에 가까운 사람들은 시험 점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씬파일러라고 부르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700점, 650점 이하 되는 실질적으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수가 한 1억 8천만 명 되는 거고, 씩파일러라고 해서 한 700, 750점 이상 되는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험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7,7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1억 정도의 미만의 그 유저들만 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인도의 크레딧 문제가 심각한지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크레딧에서 소외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인도의 인구 분포를 보면 인도 평균 나이는 27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비율은 35%입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나이가 한 40세가 넘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은 81%,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80%가 넘죠. 근데 인도는 아직 도시화 비율이 35%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농업이 차지하는 국내 총생산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거를 고려했을 때 향후 10년 이상 동안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이 대출 시장이라고 하는 걸로 좀 더 좁혀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한 건데요. 향후 5년 동안 디지털 신용대출 시장이 한 7배 정도 성장할 거다. 이건 사실 뭐 자연스러운 거죠. 전체 14억 중에서 한 11억 정도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한 6억 명 정도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천만 명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로 새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점점 더 디지털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디지털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시장도 향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저희가 타겟한 시장이 이런 시장인데요. 소액 대출 시장, 일반 루피는 무료로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이 16만 원 이하 되는 이 소액 대출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아주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2017년도에 전체 디지털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였는데 이게 2021년 4년도 채 안 돼서 70%가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장이죠. 물론 이제 이건 건수 기준이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뭐 전체,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만, 70%까지는 안 됩니다만,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고, 인도의 대부분의 저희가 말씀드린 인도 중산층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대출이 이런 소액이기 때문에 이 유저들이 디지털로 들어오면서 이런 작은 금액의 개인 신용대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텍에 대한 전체적인 좀 투자 현황을 좀 보면요. 인도 핀텍이 한 3년 전인가부터 중국 핀텍에 대한 전 세계 글로벌 투자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2021년에는 뭐 거의 한 10조가 넘는 13조 정도, 12조, 13조가 넘는 금액이 핀텍에만, 인도 핀텍에만 투자가 됐고요. 2022년에는 떨어져서도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금액이 핀텍에 투자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 핀텍 중에서도 저희가 속해 있는 저희는 이제 물론 디지털 랜딩만 하진 않고 결제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만, 이제 랜딩이 핵심 사업이고요. 디지털 랜딩이 제일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많은 글로벌 VC들, 투자 업체들도 인도의 핀텍 시장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되게 재미있는 장표인데요. 요걸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일단 상장돼 있는 인도의 은행이나 기존 전통적 금융사들을 봐도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밸류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이유죠. 성장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금융주들은 평균적으로 PBR이 0.4, TSR, 매출 기준의 회사 가치가 0.3, PER, 제일 잘 아시는 PER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인도의 1위 상업은행이죠. 인도의 제일 큰 은행은 SBI라는 뱅크인데 여기는 퍼블릭 뱅크고요. HDFC뱅크가 인도 1위 상업은행이고 ICI제네카가 인도 2위 상업은행, 코타뱅크라는 데가 한 5, 6위 정도 되는 은행인데 이 은행들은 PBR이 3에서 거의 4, PSR은 8에서 10, PR은 21에서 33까지 나옵니다. 한국 은행들과는 굉장히 다르죠. 한국은 굉장히 성숙돼 있는 시장이고 사실은 되게 어, 세처레이트 돼 있는 시장이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장세가 되게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밸류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대출 회사들, 전통적인 대출 회사들입니다만, 이 대출 회사들 보면 더 그게 크죠. 거의 뭐, 그 다음에 이제 페이티엠은 이제 핀텍인데, 이런 것들은 PBR이 뭐 10배까지 가고, PSR은 뭐 거의 18배까지 가고, PR은 42배까지 가는 굉장히 높게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가치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가 인도에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런 장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인도의 1등 핀텍의 업체가 페이티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주주는 알리바바예요. 벤트 파이낸셜 알리바바. 여기가 지금 제일 큰 주주고요. 인도 2등 핀텍 업체가 폰페라는 곳인데, 폰페는 플리카트라는 이커머스 업체의 자회사인데, 이 플리카트가 인도의 2위, 1, 2를 다투는 온라인 커머스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월마트, 미국 회사 월마트가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사실상 미국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도의 3등 핀텍은 요즘은 사실 3등이 아니라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요. 이게 구글페이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1등 이커머스 업체는 미국 회사인 아마존이고요. 인도 2등 커머스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월마트입니다. 플리카트를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해외 자본의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이 스타트업 IT 분야에서는 인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 인도 정부가 해외 자본에 대한 너무 이제 해외를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한 규제가 사실 좀 생기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히 모디 정부의 초기 집권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해외 규제를 했고요. PPR라는 절장 경제 결제 라이센스 저희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차별을 2017년도에 이미 폐지를 해버렸고요. MPFC 대출 대부업 라이센스는 이미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차이가 없고요. 보험 중개업도 100% 외자 투자를 허용했고요. 뱅크와 텔레콤 업계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74%가의 지분을 해외 업체가 외국 업체 가질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항공은 100% 외자 투자 유치를 허용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를 철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실 저희 서비스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 장표인데요. 사실은 요걸 좀 설명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세요. 아, 인도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잘 돼 있냐. 정말, 그 디지털 환경이 되게 좋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거의 지난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놀라울 정도의 디지털
그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판단합니다. 아이덴티티 레이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의 그 KYC 관련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온라인으로 이게 가능한 환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요. 아다르 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게 발급이 됐고 거의 전 국민이 대다수가 이 아다르 카드를 소유하고 있고 이 아다르 카드와 함께 자기의 지문, 홍채 그리고 모바일 전화번호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KYC라고 하는 Know Your Customer라고 하는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이 과정이 디지털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사인이라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면서 이걸 더 간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는 또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디지털 라커라고 그래서 앱을 하나 깔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고 특히 최근에는 AA라고 그래서 앱을 깔지 않아도 고객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라고 하죠? 마이 데이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승인만 해주면 나의 금융 관련된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 대출 이런 정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업체에게 제공되는 우리나라 마이 데이터 같은 것도 현재 제공되고 있고 저희도 이 서비스를 아주 유용하게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에서도 IMPS UPI라고 그래서 간편 결제죠. 우리나라 같이 OTP를 이제 받지 않고도 아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그냥 은행 부자번호를 몰라도 이 사람의 전화번호나 아니면 특정한 VPA라고 부르는 특정한 아이디를 알면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송금 서비스도 생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PI라고 하는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 간편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2021년부터 인도는 전 세계 최대의 이페이먼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도 더 많은 온라인 페이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고요. 인도 전체 어떤 금융적인, 재무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물론 인도도 이제 연말 정도나 내년 초에 약간의 경제 위기나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만 다른 어떤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좋죠.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이 센섹스라는 인도 주식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주식이 더 올라간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인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르포라고 해서 기준금리도 코로나 기간에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만 이 올라간 게 그냥 코로나 이전 수준이에요. 한 6%, 7%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거지. 다른 나라들에서 인도 물가 상승률도 올라갔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도 여타 많이 그렇습니다. 인도도 가장 먼저 안정화되고 있는 나라고요. 일단 먼슬리 바운스 레이트라고 그래서 이제 NPA, Non-Performing Asset과 함께 저희 같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주로 보는 이것도 이제 NPA가 전체 5.8%로 6년 내 최저고요. 바운스 레이트도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부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 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소액 단기 대출과 결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소득이 한 30에서 80만 원 되는 인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된 이제 나이는 20세 35세층이고요. 평균 대출 금액은 20에서 30만 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월 이자는 2.5%부터 차지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장 큰 저희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건 저희의 대안심사 모델이죠. 얼터너티브 크레딧 스코어링 모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모델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2억 한 5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 1억도 안 되는 유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저들을 심사하고 대출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저희 자체의 대한 심사평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3개의 모델을 돌리고 있고요. 뱅크스코어라는 모델은 버전 6까지 현재 와 있고 얼터너티브 크레딧 스코어링 모델은 버전 5, SMS 스코어라는 모델은 버전 3까지 와 있습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획득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유저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자율과 금액과 기간과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대출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지난 사실 3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 대비 2022년에 건수라든지 실행 금액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8배 정도 이상 성장을 했고 작년도에는 저희 회사가 창업한 지 9년이 이제 좀 넘은 회사인데 창업 9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2021년 초부 대비 2022년 중반, 이 이후에 또 더 저희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6.9%포인트 연체율이 감소가 됐고, 지금은 더 계속 지속적으로 모델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런 연체율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의 특징이죠. 저희는 굉장히 다른 곳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서비스 대출받은 사람들이 다시 대출을 받는 재대출률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저희의 충성도를 높이기도 하고 저희 비즈니스의 어떤 수익성을 강화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대출 업체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업체가 인도에 이제 신용평가, 기업 신용평가 기관이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케어라는 인도 2위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작년에 BB 마이너스 레이팅을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규모 면에서는 인도에서 제일 큰 업체는 아닙니다만, 이런 소액 단기 대출 시장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굉장히 좋은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 검색 순위라든지, 구글 플레이에서의 키워드 검색 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오거닉 그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실제 앱 레이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탑 수준의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신뢰와 우선적인 어떤 선택을 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로 포지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쪽의 비즈니스가 이제 인도 쪽의 인력들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그전에 사실 좀 한국에서 저희가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 굉장히 중심적인 회사였다면 지금 점점 더 인도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인력들을 뽑으면서 인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인력들을 채용하고 팀들을 꾸리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이제 규제를 당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규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RBI 출신들의 부행장 출신이라든지 뭐 이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면서 저희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저희 대출 서비스와 결제 서비스를 위한 어드바이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으로 저희가 한 12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그리고 대출 비즈니스를 본격화한 이후인 한 3년 전부터 누적으로 한 1800억 정도의 대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인도와 한국의 유수 기업으로부터 예, 투자와 대출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기반하고 있는 이런 소액 단기 디지털 대출 서비스에 기반을 해서 향후 저희 유저들이 요구하는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세그먼트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대출을 저희 핵심 금융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향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입니다만 향후에는 저희 유저들이 이제 원하는 다양한 다른 금융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뭐 대출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추가로 론칭을 할 뿐만 아니라 어,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뭐 은행 부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소액 보험 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신용평가 모델을 국제적인 사업화한다든지 다른 나라로 이걸 기반으로 진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저희 회사 자랑인데요. 예, 저희는 한국과 인도 양쪽에서 되게 의미 있는 좀 수상들을 많이 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비 유니콘으로도 2019년에 선정이 됐었고요. 트랙센이라고는 인도의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그다음에 잉크42라는 인도의 이제 저명한 온라인 미디어에서 미니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이 됐었고 아서참이라는 우리나라의 중소상공연합회 기업인 연합회 같은 곳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을 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걸로 모두 마치고요. 좀 이따 질문은 좀 이따 Q&A 시간에 따로 또 받아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인도의 현재 현황과 그 성장 가능성까지 짚어주셔서 업체들에게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생활 지원 서비스 중개 플랫폼 인디아 라이프와 강항맨의 정의학 대표님께서 인도 스타트업 투자 시장 동향에 대해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스타트업 투자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인도 투자 전문 크리에이터 강학맨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신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성장지원실 뉴델리 지부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소한 인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쉽고 재미있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오늘 발표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공신력 있는 조사 기관으로부터 얻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투자는 이 비상장 주식을
비공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조사했더라도 이 조사 기관 간의 수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점 양해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수집한 조사 자료는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짧은 신생 기업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많지요. 인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수준이 높고 정보 기술이 발달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대부분 인도 출신들이죠. 따라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자는 민간과 정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정부 부분은 현재 이제 모디 정부가 2015년부터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대출을 지원하고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VC, 이 벤처 캐피탈에 돈을 주는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는 민간에서 이루어지고요. 여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시드와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 엔젤 투자자가 소규모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즈 A 이후로는 자금력이 있는 VC, 벤처 캐피탈과 P, 사모펀드가 자금을 댑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250억 미국 달러 규모로 세계 4위입니다. 현재 그 세계 벤처 캐피탈 시장의 5%를 점유하고 있죠. 그리고 인베스트 인디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도에는 108개의 유니콘이 탄생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1조 원이 넘는 성공한 스타트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자랑스럽게 연도별로 탄생한 유니콘들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2011년 이전에는 인포엣지, Make My Trip, 소호가 유니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포엣지와 Make My Trip은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됐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인모비가, 그리고 2012년에는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플리카트가 유니콘이 되었습니다. 플리카트는 2018년 미국 월마트의 200억의 가치를 평가받고 피인수된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2013년에는 데이터 분석 기업 뮤시그마, 2014년에는 우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인 올라,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스냅딜이 유니콘이 됩니다. 2015년에는 세계 유니콘이 탄생하는데요. 결제 서비스 페이티엠과 인도판 배달의 민족인 조마토는 2021년 상장까지 완료했습니다. 2016년에는 하이크와 샤크로스가, 그리고 2017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리뉴파워가 유니콘이 됩니다. 2018년에는 유니콘이 무려 10개나 탄생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2019년에는 7개, 2020년에는 11개, 그리고 2021년에는 44개로 피크를 찍었고, 그리고 2021년에는 21개가 탄생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인도의 유니콘 수는 2018년부터 대폭 증가했는데요. 2021년에 기록적인 해가 나왔습니다. 44개의 유니콘이 탄생했고, VC 자금에 385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유니콘 수로 중국을 눌렀는데요. 이 다음 해에도 3배 차이로 중국을 앞서면서 이 스타트업 시장에서 중국이 가고 인도의 시대가 왔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인도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은 이제 이커머스, 핀테크가 가장 많습니다. 유통과 금융이죠. 둘 다 산업 자체가 크고 시장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큰 사업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테크가 나오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술로 기업의 생산성을 돕는 B2B IT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앤 데이터 서비스, 아니면
그냥 IT 서비스로 분류해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은 인도가 오랫동안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순서를 보면은 컨슈머 서비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에듀테크, 교육이죠. 그다음 물류, 의료, 여행, 교통,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부동산 중개 산업까지 많은 분야에서 유니콘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인도 스타트업 산업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유니콘을 꿈꾸는 새싹들이요. 이 국제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앤 데이터, 요걸 이제 엔터프라이즈 테크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헬스테크, 핀테크, 소셜 앤 레저, 그다음에 이커머스 산업 순으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도 스타트업 산업별 분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의료, 교육, 금융, 소매 순으로 많습니다. 어, 엔터프라이즈 비중이 가장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B2B,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다른 말로는 이제 IT 서비스, 여기에 인도 자국 시장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켓이 세계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워낙 잘해온 분야라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세계의 엔터프라이즈 테크, IT 서비스 업계를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인포시스, 위프로, HCL 같은 인도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는 건 너무나 유명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이 엔터프라이즈 테크가 엑시트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물리적인 물건을 만드는 사업의 경우에 연구 개발부터 제조 시설 구축, 제조, 마케팅, 세일즈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 돈이 많이 들고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정의 진척 사항을 파악하기가 힘들죠. 반도체 사업을 생각하시면 바로 납득이 되실 겁니다. 예, 반도체 만들려면 개발 기간만 몇 년 걸리고 시설 구축에도 오래 걸리고 제품 나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그 단계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 숫자로 정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장사인 엔터프라이즈 테크는 투입 비용이 적고요. 노트북 한 대만 사실 있으면 되니까요. 예, 소프트웨어 하나 잘 만들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유입량이 얼마인지, 프로그램을 몇 개 팔았는지 하는 이 성과 평가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도 굉장히 선호하고요. 초기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편하고 성장 단계별로 또 새로운 투자를 이어받기도 좋습니다. 또 엔터프라이즈 테크는 기업에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던 회사가 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핀테크 이커머스도 평가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사업이고요. 인도 스타트업은 특징적으로 이제 에드테크, 교육 사업이 많은데 인도 공교육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사업 기회가 많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엑시트, 즉 보유한 주식을 청산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죠. 인도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23개 기업이 엑시트에 성공했습니다. 평균 청산 가치는 1,800만 달러였으나 2021년에는 1억 8,300만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이 VC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회수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VC에게 보유 지분을 넘기는 세컨더리 세일, 그 다음에 다른 기업에 피인수되는 스트레지c 세일,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퍼블릭 마켓 세일, IPO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주주에게 보유 지분을 파는 바이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엑시트 방법은 이 세컨더리 앤 스트레지c 세일, 즉 펀드 등 3자에게 보유 주식을 팔거나 피인수되는 것입니다. IPO, 즉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사실 가장 어려운 엑시트 방법인데 2021년엔 딜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이 대물인 페이티엠과 조마토가 증시에 상장되었습니다. 또 이 빌데스크가 네덜란드 페이유에 합병되는 대규모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 빌데스크는 47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지금 환율로 5조 원이 넘죠. 그리고 페이티엠은 59억 달러, 조마터는 12억 달러로 상장 시 가치가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에 인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올해는 아직까지 탄생한 유니콘이 없고요. 투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모인 자금은 작년 전체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2023년 들어 6개월 동안 인도 스타트업에서 54억 6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 가장 2022년 같은 기간에는 171억 달러가 모였으니까 한 68%로 떨어진 거죠. 이 VC 투자 업계의 가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인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PwC 조사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298개의 인도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았고요. 이 중 초기 단계에서는 전체 투자 건수의 57%, 그리고 전체 투자 금액의 61%가 집행이 되었고, 성장 후기 단계에서는 전체 건수의 43%, 금액의 84%가 몰렸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 들어간 평균 투자 금액은 190만 달러이고, 성장 후기 단계에는 520만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빅딜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이 몰린 산업은 엔터프라이즈 부분이고, 다음이 컨슈머, 핀테크, 이커머스, 그다음에 물류 앤 교통 순이겠네요. 이렇게 인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힘들어진 건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경제 흐름의 결과입니다. 코비드 19 이후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고요. 그 유동성은 거의 모든 자산의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가 세계 경기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고 금리가 비싸니 이 위험 자산인 스타트업,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여유가 많지 않은 거죠. 또 지난 이제 2023년 3월에 이 스타트업들의 예금을 많이 갖고 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분위기는 더 냉각됐습니다. 특히 인도는 성장성을 유달리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여파가 큽니다. 당장 지난 분기에 인도 VC로 투자된 자금이 독일보다도 적습니다. 2022년 전체로는 인도가 독일의 2배나 컸는데 말이죠. 이 투자 금액이 줄어든 만큼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인도 스타트업 모금액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나왔거든요. 큰 돈은 대부분 미국에서 왔습니다. 타이거 글로벌이 가장 큰 돈을 투자했고요. 세쿼이아, 알파웨이브, 엑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도 큰 목을 차지했는데요. 이 소프트뱅크와 타이거 글로벌은 2021년과 2022년에 유니콘 지위를 얻은 65개 인도 스타트업 중 33개 기업에 투자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최근 들어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간 인도 스타트업에 총 6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타이거 글로벌은 앞으로 몇 달 동안에는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두 VC가 멈춘 거죠. 전년 동기 대비 타이거 글로벌은 97%, 소프트뱅크는 80%, 세쿼이아는 95%, 엑슬은 97%, Y 컴비네이터는 87%로 투자를 줄였습니다. 이런 메이저 VC들은 큰 자금을 이 성장 단계 막바지에 투자하는 성향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미 유니콘이 된 기업들과 이제 곧 순위콘이 되려 하는 기업들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사들은 앞다투어 유명 인도 유니콘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베스코와 블랙락은 이 바이주스의 가치를 220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로, 스위기, 배달통 같은 거죠. 이제 스위기의 가치를 107억 달러에서 55억 달러로, 그다음 뱅가드는 승차 공유 스타트업 올라의 가치를 35% 줄여서 48억 달러로 절하했고요. 또 금융 서비스 스타트업인 파인랩스는 40% 감소한 31억 달러로 평가됐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펄미지의 가치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시 뭐 강조드리지만 인도 VC 투자 시장은 강우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짜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척박한 환경을 뚫고 성장해내는 튼튼한 기업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경기는 늘 수단했는데 이 인도 스타트업 투자 시장도 2021년이 이 사이클의 정점이었다고 보면 사실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많이들 최근에 인도 경제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뭐 전망대로 인도가 계속 성장을 한다면 인도 대형주도 좋을 것이고 중소형주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비상장 주식, 이 스타트업들에도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는 건 싸게 살 때가 제일 좋죠.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모든 자산이 합리적으로 평가받는데요. 예, 버블이 꺼지고 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3년 정도 투자하면 경기는 뭐 다시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인하되고 투심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 돼서 엑시트하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뭄에 물을 줘라. 인도 스타트업 투자로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계속적으로 인도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교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좋은 강의를 위해 힘써주신 새 연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인도 현지 연사분들과 온라인 연결을 통해 실시간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신청해 주실 때 주신 사전 질문 중에서 적합한 질문들을 추려 연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인데요. 이철원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단일 대국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정서가 공존하는 국가입니다. 인도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고객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네, 인도는 사실 한 나라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다시 공존한 나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 업계에서는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사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같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 최소한 6개, 7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해야 되고 저희 앱도 지원합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핸드폰을 서포트를 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문화와 종교를 감안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나라고 다양하고 특히 이제 남부와 크게 보면 남부와 북부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남부는 조금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언어도 좀 다르고 문화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다른 종류의 큰 지역을 커버해야 된다는 챌린지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인도 국민들이 사실은 뭐 강성용 교수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써서 말씀하시는 강성용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고요.
그래서 인도의 어떻게 보면 그런 자국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나라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염두를 하고 굉장히 자존심도 있고요. 되게 대국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을 하면서 서비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뭐 인도라서 통하는 건 아니고 어디나 사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고객 가치는 사실 얼마나 편리하고 빠르게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서비스가 가지는 장점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를 갖고 있는 고객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스피디한 어떤 그런 되게 빠른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제일 잘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큰 고객 가치라고 생각이고 저희도 사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절차를 저희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타 대출 업체들은 조금 오프라인 절차라든지 콜 절차라든지 고객 확인 절차 같은 거를 보고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저희는 좀 과감하게 거의 3분에서 5분 사이에 고객이 대출을 요청을 했을 때 바로 디스버스 해주는 온라인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좀 과감하게 도입을 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업체명 레몬 헬스 케어로부터 온 질문, 장재원 파트너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도 투자자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의향이 높은지, 높다면 한국 기업들의 어떤 면들을 높이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인도 기업과 합작 협상을 하는 우리 기업의 사례나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고 있는 인도 기업의 사례를 보면, 한국 기업의 관심이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기업 투자에 대한 의향이 있는 거는 제가, 자문 활동을 하면서 뭐 꾸준히 본 바이기 때문에 의향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많은 인도 기업들은 한국 브랜드의 평판을 매우 우수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그리고 인도 외에 해외 다른 국가들에서의 그 성공 사례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 기술진의 퀄리티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이 우리 기업이 인도 투자자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강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 투자자들도 우수한 한국 기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점을 활용하면 인도 투자자들을 확보해 보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인도 투자자를 100%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인도의 강점으로 볼 수 있는 인도 내 제조 시설이나 다양한 풍부한 인력 보유, 그리고 인도 내수 시장 진출에 용이한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인도 내 네트워크 보유들을 잘 활용해서 합작 사업 등을 통해서 양사 간의 장점을 활용하면 합작을 통해 일부 우리가 인도 사업 진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을 인도 측으로부터 같이 투자를 받아서 합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한국 VC들이 인도를 관심 있게 보는 듯한데, 과거 미국 VC들이 인도 투자를 할 때와 비교해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정의학 대표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아까 녹화본에 내용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느냐,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인도로 돈이 많이 투자가 될 때는 유동성도 많고 금리도 낮았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반대로 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많은 투자가 몰린
이 유니콘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만큼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실망적인 부분도 미국 투자금이 인도에 들어오는 걸 좀 주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어, 약간의 숨고르기 시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인도에 관심 많이 보이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점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업체명 플라네라티움 랩스 코리아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인도에서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을 만한 스타트업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철원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사실 뭐,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물론 종류의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이 가져온 어떤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 기존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그런 이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봤을 때 사실은 전체적인 선진국들보다는 개발도상국들에서의 기회가 훨씬 더 크고 그게 주는 고객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핀텍 같은 경우 저희가 제공하는 이 핀텍 분야를만 보더라도 사실 인도나 뭐 중국도 사실 그 이전에 그랬고요. 선진국에서는 사실 제가 레거시 금융이라고 부르는 금융 서비스를 못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 기존에도. 이미 신용카드 같은 것도 많이 돼 있었고, 인터넷 뱅킹도 많이 돼 있었고, 캐시리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이미 사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선진국들이나 이런 곳에서의 핀텍은,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기존의 서비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정도 수준의 가치 제공이라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안 되던 게 되게 만드는 서비스들이거든요. 뭐 대출 못 받았던 사람 대출 받는다든지, 결제가 아예 뭐 디지털 결제가 안 된 사람들이 결제, QR코드나 이런 거 기반으로 결제가 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스타트업은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인도라는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크게, 어, 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특히 이제 사실 저번 주에 핀텍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핀텍 분야는 그게 사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핀텍 외에도 저는 인도가 다른 나라에서 이런 스타트업 서비스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들보다 훨씬 더 크게 고객의 편리함이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버스크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인도 진출 시 법인 설립, 인력 고용, 세무회계 등 운영을 위한 외국인 파트너사 발굴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장재원 파트너 변호사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도 외국인 투자 정책에 따르면 국방 분야, 금융, 보험 분야 등 특정 몇 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100% 투자 진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그 인도로 뭐 독자적으로 100% 진출을 뭐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앞서 뭐 드린 사안처럼 한국 기업과 인도 기업이 합작을 통해 많은 장점들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합작을 고려하시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합작을 통해 투자 진출을 고려하신다면 합작 상대사가 믿을 만한지 뭐 법적 이슈들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잘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사에 대한 기초적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보실 것을 권고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 합병 인수 시에는 뭐 법률실사, 재무실사, 세무실사 해서 상세한 뭐 내용을 가지고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 범위의 뭐 깊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상대사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계류된 소송 중에 있는지, 뭐 평판은 어떤지에 대한 확인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합작 계약서 작성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고, 그리고 경영권, 분쟁 해결 방안 등 필수적인 사항들이 잘 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 뭐 인력 고용 관련해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노무 이슈 그리고 세무 회계 등 재무적인 이슈인데 인도는 노동법이 매우 방대하고 그리고 중앙법, 주법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노동법이 어떤 게 있는지 적절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무실 뭐 운영이랑 뭐 공장 같은 뭐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과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잘 작성하고 사내 인사 규정을 잘 구비해 두시면서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파트너사에 대한 백그라운드 책 그리고 이후 파트너사와의 그 사업 합작 시 운영되는 많은 뭐 노동 법규들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세무 회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테크노파크로부터 온 질문 정의학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 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R&D 지원 사항과 규제 현황이 궁금합니다.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 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R&D를 지원하는 사항과 규제를 물어보셨는데, 스타트업 정책 중에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발라내기는 어렵겠지만, 인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들인 것 같습니다. 뭐 에너지 문제, 농업, 운송, 의료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R&D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특성상 딥테크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스타트업 인디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 하단에 이 인도 그 정부별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보면은 인도 과기부에서는 어떤 스타트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한다는 내용들이 부서별로 정리가 돼 있고요. 뭐 일반적인 걸 몇 개 말씀드리면은 멀티플 그랜드 스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상용화 가능한 제품에 R&D 투자하면 해당 투자 금액의 2배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리서치라는 거는 이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연구에 대해서 정부가 3년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콜 리서치 그랜트라고 해서 연구소 학술기관, 기타 R&D 조직에서 첨단 연구 분야를 영위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사실 스타트업뿐 아니라 농업 비즈니스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요거 말고도 뭐 문드라 같은 다른 재정 지원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Q&A 시간은 여기까지 갖기로 하겠습니다. 추후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 문의처를 통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 자료는 저희 키타넷 무역협회 공지사항에 첨부 파일로 올라갈 거며 오늘 강연한 영상 자료는 유튜브 채널 스타트업 브랜치에 올라갈 예정이니 이 또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이용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